얼마 전 일본에선 역대급 미모를 가진 범인에게 모두가 열광했습니다. 그녀 이름은 타노 카즈아야. 댓글에는 그녀가 차라리 아이돌 가수를 했으면 대성공했을 거라는 내용까지 달리는데요. 네, 얼굴 예쁜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모에 가려진 그녀의 악마성을 오늘 낱낱이 밝혀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계 범죄 사건을 다루는 토요 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2025년 7월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이 밤거리를 하염없이 걷다가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기다렸을까요? 아닙니다. 정확히는 성매매에 응할 남자 손님을 찾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잠복해 있던 형사들이 빠르게 몰려들어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여성은 당황했고 갑자기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매달렸죠. 형사님 제가 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강요한 거라고요. 지금도 어디선가 보고 있을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손을 벌벌 떨면서 지갑을 열어 보였는데요. 그 안에 카드 모양의 GPS 추적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즉 누군가 이 여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경찰에 검거된 성매매 여성의 신원은 27살 사토. 그녀가 붙잡힌 곳은 도쿄 신주쿠의 오쿠보 공원이었죠. 그런데요, 이 공원이 낮과 밤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낮에는 주민들의 산책로이면서 또 직장인들이 점심 피크닉을 즐기는 공간이에요. 때때로 여기서 지역 축제까지 열리는 평화로운 동네 공원인 거죠. 그런데 밤이 되면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데요. 공원 주변에 러브 호텔이 많습니다. 여길 찾는 인파가 몰리는 거예요. 또 그들 중에는 유독 눈에 띄는 여성들이 있는데 이른바 타칭보. 길에서 남성을 유혹해 몸을 파는 여성들을 칭합니다. 아니 그럼 왜 하필 이 공원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옆에 일본 최대 유흥가 가부키초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근데도 아무리 유흥가로 가면 되지 않았을까? 왜 공원으로 왔을까 싶어요. 그 시작은 코로나였습니다. 유흥업소들이 그때 줄줄이 문을 닫게 되면서 매춘 여성들이 갈 곳을 잃어요. 그리고 이 공원으로 다 모여든 겁니다. 그러면서 오가는 직장인, 일반인들 상대로 성매매를 시도한 거고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길거리 매춘이라 가격도 저렴해서 손님들이 아름아름 점점 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권이 커지다 보니까 또 여기로 일을 찾아오는 여성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겠죠. 물론 그녀들한테 저마다의 사정이 있을 테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스스로 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앞서 검거된 27살 사토는요 좀 달라요. 그녀는 선택한 게 아니라 떠밀린 사람이었는데요. 그 시작은 1년 전이었습니다. 2024년 9월 사토가 벼랑 끝에 있었어요. 휴대폰 요금조차 내지 못할 만큼 통장은 텅텅 비어 있었고 마땅히 머물 집도 없어서 넷카페를 떠돌면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넷카페를 흔히 한국의 PC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좀 다릅니다. 약간 PC방에 고시원이 합쳐졌다고 할까요? 여기에서 개인실을 빌릴 수 있고요. 거기서 잠도 자고 또 며칠간 머물 수 있어요. 사토는 그 당시 하루 벌어 하루를 버티면서 그 넷카페 좁은 방 한 칸에서 겨우 연명하는 삶이었죠. 그럼 돈은 어떻게 벌었냐? 그녀는 걸즈바에서 일했습니다. 일본 특유의 유흥가게 걸즈바. 여기는요, 캐주얼한 술집, 평범한 펍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남자 손님들이 들어가고 술을 시키면 젊은 여자 바텐더가 대화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잔당으로 계산하기보다는 30분, 1시간 단위로 돈을 내고요. 손님이 바텐더와 보내는 시간을 연장하면서 이 가게가 매출을 올리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걸즈바가 일본에 맞냐라고 물으신다면 주요 유흥가에 가보면
스타벅스 간판보다 걸스바 간판을 더 많이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주택가 골목에도 지하철역 바로 앞에서도 버젓이 걸스바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흔한 술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걸스바에 일한다고 꼭 돈을 많이 버는 건 또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인기인데요. 사토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었어요. 그 손님한테 먼저 다가가기 어렵죠? 그마저도 몇 마디 건네면서 어색해 하고요. 이러니 한 가게에 오래 있질 못합니다. 야, 너 나가! 번번이 잘려나갔어요. 그렇게 여러 걸스바를 전전하던 중 사토는 도쿄 이케부쿠로에 위치한 새로운 걸스바 이웨이브 모닝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곳이 지옥의 문이었죠. 거기서도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는데요. 성격이 워낙 그러니까 조용하고 어울리지도 못해요. 한 달이 넘도록 단골 손님 하나 만들지 못했고요. 점점 밀려나더니 결국 설거지나 하는 보조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남들이 마실 독한 술을 그냥 대신 받아 마시면서 겨우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실적이 바닥인 종업원을 사장이 좋아할 리 없죠. 38살의 남자 사장 스즈키 마오야는 늘 그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자기 맘대로 벌금 제도라는 걸 꺼내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하거나 결근을 하거나 아니면 할당량을 못 채웠거나 손님한테 실수를 할 때마다 매번 벌금 매겨서 월급에서 돈을 깎는 제도예요. 근데 그런 실수뿐만 아니라 야, 너 몸매가 왜 이러냐? 관리 안 하냐? 이런 억지 이유까지 붙여서 또 벌금을 매깁니다. 이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토는 매상을 못 올리는데 가게에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묘한 악순환이죠. 사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사토에게 저쪽 창고에서 먹고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집이 없어서 배려해주나 싶었는데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죠. 그냥 가게에 24시간 눌러 앉혀서 노예처럼 하인처럼 부릴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호객을 못하니까 잡일이라도 시키려고요. 결국 사토는 가게 뒤쪽에 있는 작은 창고방에서 갇히듯 살게 돼요. 근데 여기가 또 성인 한 명이 누울 3평짜리 공간인데 그마저도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와 각종 용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착취에는 공범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사장 스즈키의 애인이자 가게 매니저였던 21살의 여성 타노 카즈아였죠. 타노는요, 전체 직원들을 관리했는데 그 중에서도 사토를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해서 완전히 올가매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종업원들, 손님들 앞에서도 대놓고 사토를 깎아내려요. 넌 못생겼어. 네 서비스가 이러니까 손님이 없지. 야, 너 매출은 언제 올릴래? 너라는 정말 쓸모없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토는 잘못했다면서 내일은 더 잘하겠다고 빌었어요. 그녀는 그나마 이 가게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살 길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든 영업이 끝나고 가게 불이 탁 꺼지면 그때부터 타노가 180도 돌변합니다. 아까는 너무 미안해.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사장님이 너 자른대. 너 지키려고 그런 거야. 다정하게 굴면서 밥도 사주고 또 자기가 쓰던 화장품도 야, 이거 너한테 어울리겠다. 너 가져. 이러면서 나눠줍니다. 아니, 사토 입장에서는 이 살얼음 같던 직장에 유일한 친구가 생긴 거예요. 물론 사장이 있을 때는 타노가 막 손찌검까지 할 만큼 엄하게 굴었지만 가게에 둘이 남았다 싶으면 또 너무 다정합니다. 이 수법에 사토 판단력은 점점 흐려졌고 어느새 이 가게에, 아니 내 삶에 내 편은 타노뿐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예상하셨죠? 이게 타노의 계략이었어요. 알고 보면 사실 타노에겐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토와 돈독한 라포를 형성하게 되자 그녀가 본색을 드러내요. 당시 빚에 허덕이고 있던 그녀에게 은밀한 제안을 한 건데요.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상적인 일로는 그 빚 못 갚아. 그래서 말인데 친구야, 내가 잘 아는 캬바쿠라가 있거든. 너 거기 한번 가보는 거 어때? 사토는요, 타노를 친구라고 믿었고 또 선배처럼 철석같이 의지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제안 줘서 고맙다면서 그 캬바쿠라로 가요. 여러분 참고로 아실 수도 있지만 걸스바랑 캬바쿠라는 좀 차원이 다른 유흥업소입니다. 걸스바는 단순히 손님과 대화를 해주는 정도라면 이 캬바쿠라는 가서 술도 따르고 또 손님과 2차까지 가야 하는 성매매가 관여되어 있는 호스티스죠. 판단력이 흐려진 사토가 얼씨구나 하고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또 어차피 적응을 못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맛봐요. 그러자 여기서 타노가 또 한 번 나섰죠. 사실 너는 얼굴도 좀 별로고 매출도 자신 없잖아. 그치? 그럼 매춘이 딱이야. 야, 오히려 그건 쉽다? 딱 그 집만 해주면 되잖아. 아니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설득인데 사토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타노가 나쁜 걸 시킬 리 없다고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또 그 방식으로 빚도 그분만 갚을 줄 알았고요. 여러분, 한심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판단력을 이미 뺏긴 사람은요, 벼랑으로 떠밀려도 그게 벼랑인 줄 모르거든요. 다 타노가 날 위해준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2025년 4월 사토는 타노를 따라 오쿠보 공원에 나섰습니다. 성매매를 할 만한 남자를 어떻게 찾는지, 또 어떻게 말을 붙이는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까지 타노가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그걸 믿고 따랐지만 곧이어 상황은 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야, 성매매는 위험하니까 너 이거 지니고 다녀. 그러면서 카드형 GPS를 지갑에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치 안전장치인 것처럼 속였지만 실제로는 사토한테 족쇄를 채운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타노와 그리고 또 실제 뒷배경에 있던 사장 스즈키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돼요. 자신들을 위한 돈 버는 노예로 사토를 전락시킨 거죠. 실시간으로 그녀를 감시했는데요. 정해진 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야, 너 어디 가는 거야? 무섭게 연락을 해옵니다. 또 사토가 손님을 받아서 러브호텔로 들어가면 방 번호가 뭔지 메시지를 보내야 했고요. 이뿐만 아니라 손님과 나눈 대화 또 성매매 과정까지 전부 녹음해서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사토는 이런 강압에 못 이겨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래야 또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현실이 얼마나 잔혹했는 줄 아세요? 이 두 공범들이 사토에게 하루 평균 5명의 손님을 받도록 매춘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5명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걸 채우지 못하면 잔인한 폭행을 일삼았어요. 주먹질에 발길질은 기본이고 물건 던지고 또 담뱃불로 갈수록 사토 얼굴은 붓고 막 온 몸에 피멍이 들었죠.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아니 그냥 도망치면 되잖아. 지갑에 GPS 그거 그냥 버리고 멀리 도망치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당하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오랜 세뇌와 또 오랜 폭력에 길든 사람은요, 문이 열려 있어도 걸어 나가질 못해요.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한 무능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렸거든요.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했고. 그렇게 무려 3달간 사토가 상대한 남성이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자그마치 400명이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타노와 그리고 사장은 꽤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하나로 한 5,600만 원 정도였다고 하죠.
자, 그러면 사토는 빚을 갚았냐? 아니요. 정작 그녀 손에 쥐어진 건 하루 생활비 27,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벌금, 생활비, 이자 이런 명목으로 그냥 월급에서 깎이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죠. 석 달의 시간, 누군가한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계절일 수 있지만 사토에겐 400번의 지옥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포주 스즈키와 타노는 그 돈으로 뭘 했냐? 마음껏 명품 사고 옷을 쇼핑했어요. 주말에는 고급 호텔에 가서 삶을 즐겼고요. 아니, 애초에 얘네들도 분명 B급 애들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인간들일까요? 우선 스즈키는 원래 호스트바 출신입니다. 그걸로 유흥업에 발을 들였죠. 보통 여자 손님한테 지명받고 술 시키면 그걸로 매상 올리는 건데 일반적인 호스트들이라고 하면 막 여자들한테 살살거리고 잘해주고 연애 감정을 느끼게 해서 막대한 술값을 쓰도록 유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스즈키의 방식은 좀 달랐어요. 다정함과는 정반대로 아예 강압적인 나쁜 남자를 연기하면서 약간 여자 손님과 밀당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먹혔습니다. 여자들한테 차갑게 굴수록 그들이 막 매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뜯어내기 쉬웠고요. 그렇게 스즈키는 수년간 단골 손님을 모으고 매상을 긁어모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에 자신의 가게를 차리게 된 거고요. 그게 걸즈바였죠. 유흥업소 수법은 뻔합니다. 직원들한테 먼저 돈 빌려주고 그걸 갚는 조건으로 계속 이 가게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게를 차린 지 3년 만에 만난 게 바로 타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걸스바 직원으로 들어왔는데 당시 19살이던 타노가 아주 영악해요. 그리고 또 사교적이라서 손님 접대가 능숙한 겁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예뻐서 순식간에 이 가게 탑으로 등극했어요. 그 인기를 증명하듯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상의 매상을 올렸는데요. 1억을 넘긴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퀸이 된 거죠. 그럼 그 인기 비결은 뭐냐? 이걸 굳이 알아볼 필요도 없지만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른바 새끼 영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들한테 누구누구 씨 보고 싶어요 연락하고 막 썸을 타듯이 여지를 주는 말과 행동으로 남자를 홀리는 거죠. 그러다 데이트를 했던 날에는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 제가 늘 신세지던 손님과 맛있는 초밥을 먹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또 그 손님이 보면 마치 우리 둘이 특별한 사이가 된 것 같아서 또 기대하고 그렇게 가게에 찾아가서 타노한테 비싼 술 시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장 입장에서는 타노가 아주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둘의 사이가 수상해져요. 지나치게 붙어 다니더니 가게 영업을 하던 와중에도 점검한다면서 막 몰래 나가더라고요.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거죠. 결국 그 다음에 타노는 아예 가게 매니저로 승진하는데요. 이 걸스바에서 매니저라는 건 사장 다음으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 뽑고 매상 관리하면서 또 여직원들 그 벌금 매기는 것도 얘가 다 하는 거예요. 타노는 그 특권을 휘두르면서 애들을 다 발밑으로 두는 거고요. 사실 스즈키와 타노가요, 아예 돈을 더 뜯어낼 목적으로 그 벌금 제도를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른 직원들한테도요. 근데 대부분은 이 판에 좀 오래 있던 애들이라 그런지 잘 피해갔거든요. 그런데 사토는 아니었죠. 벌금 계속 쌓여 그걸 감당 못하니 빚더미에 오른 거예요. 그러다 끝내 두 사람에게 떠밀려서 성매매까지 강요받았고요. 그렇게 무려 1년 가까이 이어지던 지옥은 공원에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모든 게 적발되면서 드디어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즉각 스즈키와 타노를 매춘 그리고 강제노동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리고 아주 최근인 2026년 5월 25일 타노의 1심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검찰 쪽에서 이렇게 말해요.
물론 애초에 사장 스즈키가 명령을 하긴 했지만 타노 또한 피해자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또 직접 폭행까지 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했다라는 점, 실질적인 행동 대장이 그녀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형벌을 구형합니다. 그런데요, 타노 측 변호사가 곧장 방패를 꺼내들어요. 타노 역시 알고 보면 여느 술집 여자들처럼 스즈키한테 붙잡혀 있던 처지였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도 내몰릴 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반항하다가 뺨을 맞은 적도 있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감옥 대신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집행유예를 요구하는데요. 재판부의 판단은 그 사이에서 갈렸습니다. 네, 타노가 관리 매춘을 하고 거기에 가담한 건 인정하지만 그쪽 변호인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죄는 묻기로 하지만 감옥에는 보내지 않기로 해요. 그렇게 타노에게 내려진 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변호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주범인 스즈키의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인데 검찰은 징역 8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건엔 씁쓸하다 못해 화가 나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이 전말이 알려진 후 정작 관심이 한꺼번에 쏠린 건 타노의 외모였어요. 그녀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일파만파 퍼질 때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달아요. 범죄자인데 너무 예쁘잖아. 감옥 안 보내길 너무 잘했다. 아까워. 야, 얘 아이돌하면 딱일 것 같아. 물론 사람 본능이라는 게 예쁜 것에 눈이 가는 게 당연하지만 매춘을 했던 관리자, 성매매를 강요했던 여성에게, 범죄자에게 이런 말이 나올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외모에 열광했고 그녀 관련 뉴스가 조회수가 치솟아요. 결국 그러다가 일본에서 타노는 역대 최고의 미인 범죄자다 라는 수식어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작 피해자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건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죠. 한 사람은 400번의 고통을 견뎌야 했는데 세상은 범인의 예쁜 얼굴에 좋아요를 누르기 바빴습니다. 참 씁쓸한 현실이죠. 사건의 피해자 사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잠을 자지 못해요. 치욕스러운 그 시간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겠죠. 그녀의 시간은 여전히 그 오쿠보 공원에 멈춰 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이 그들이 저지른 죄값에 합당한 걸까요? 오늘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15년 12월 1일 일본의 한 법원 앞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날의 재판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인증샷을 찍어서 너도 나도 SNS에 올리면서 다들 상기된 모습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히데의 살인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미녀라고 떠들던데 얼마나 예쁜지 보자 하는 맘들이었겠죠. 그런데 모습을 보인 그 미녀 살인마는 영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듯 멍한 눈빛에 심지어 입을 다물지 않아서 침이 줄줄 새고 있을 정도였죠. 이게 TV에서 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몸이 부어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발언을 할 때마다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정말 불안한 모습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방청객들이 수군거렸죠. 저 여자 아니잖아. 해당 사건은 10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5년 2월 2일 낮 12시 20분 도쿄 추오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비명이 퍼졌습니다. 당시 5층에 거주하던 주민이 이 소리를 들었고 밖을 내다보게 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그야말로 섬뜩했죠.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어진 긴 핏자국. 조금 후에 비명을 들은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이곳은 삽시간에 공포로 사로잡힙니다. 다들 살인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냐며 수군거렸죠. 사건이 일어난 곳은 5층입니다.
조금 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서 48살의 남성 히라타 유우지가 자신의 방 침대 옆에서 잠옷 차림으로 털썩 주저앉아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바로 옆에는 흉기로 쓰인 듯한 금속 야구 방망이가 떨어져 있었죠. 이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는 도쿄에서도 집값이 비싼 곳이어서 나름 고소득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벌건 대낮에 살인이 날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건데요. 단순한 강도? 그런데 사망한 히라타의 상태가 굉장히 참혹합니다. 범인이 면식범이고 원한을 가졌을 수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범행 동기를 모색하던 수사팀. 그런데 머지않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납니다. 피해자가 살던 집에 또 한 명의 동거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키쿠치 아즈하. 28살 여성으로 피해자와 20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은 젊은 연인이었죠. 그런데 그녀의 가방 안에서 피가 묻은 18cm나 되는 식칼이 발견됩니다. 즉각 경찰이 그녀를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키쿠치는 체포가 된 후 순순히 내가 히라타를 죽였다 라면서 범행을 인정합니다. 살해 동기가 뭐냐 했더니 치정에 의한 것이라는데요. 숨진 히라타는 작년 가을쯤부터 이 키쿠치와 헤어지고 싶다는 말을 주변에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키쿠치에게 난 이제 애정이 없다. 남은 건 정뿐이다. 라는 말을 했고 여기에 분노한 키쿠치가 히라타를 죽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금속 배트를 준비해 놓는 등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했죠. 사건 당일 그녀는 히라타를 부엌 칼로 여러 번 찔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금속 배트로 머리를 가격했죠. 그 충격이 얼마나 셌던지 히라카의 머리가 함몰될 정도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는 헤어질 바엔 차라리 죽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라며 아주 덤덤하게 말합니다. 이후에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됐고 범인의 신상이 알려지는데 이때부터 인터넷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살인마 키쿠치의 외모 때문이었죠. 체포 과정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목구비가 선명한 미인형, 이 외모가 단번에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겁니다. 이후 호기심이 생긴 네티즌들은 그녀의 신상을 파헤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그녀의 과거가 온 세상에 드러납니다. 우선 키쿠치는 후쿠오카현 출신으로 179cm나 되는 상당한 장신의 여성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4년 전에 도쿄로 상경을 해서 미네아즈아라는 예명을 쓰면서 성인 비디오 모델로 활동을 했었죠. 또 이후에는 도쿄 긴자에 있는 술집을 전전하며 호스티스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피해자 히라카를 만나 교제하더니 이내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키쿠치는 사건 발생 2년 전부터 이 긴자 술집의 마담으로 자리 잡으며 본격적으로 비즈니스에 매진하고 있었죠. 그런데 평소 그녀를 잘 알고 있던 한 술집 사장은 키쿠치가 꽤나 위험한 인물이었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그녀가 남자에 대한 강한 소유욕을 가지고 있었고 때때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한 예로 과거에 그녀가 유부남과 사귄 적이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깊어지던 어느 날 남자가 성병에 걸린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즉각 키쿠치한테 가서 네가 옮긴 게 아니냐라고 하게 되는데 소위 술집 아가씨라는 직업 때문에 생기는 추궁이었죠. 그런데 키쿠치의 행동은 여기서 더 대범했습니다. 화가 났죠. 그래서 즉각 남성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아내를 만나 난동을 부립니다. 정말 어떤 것도 무서울 게 없는 듯 행동했죠. 심지어 이 남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도 찾아가서 그에게 주먹을 휘두르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좀 상상하기 힘든 온갖 드라마가 끝나고 결국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그녀는 일하던 술집 대기실에 화를 참지 못하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다행히 화재는 진압이 됐지만 여기서 키쿠치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 네티즌 수사관들이 좀 찾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과거 행적을 하나하나 캐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 그녀를 둘러싼 수많은 소문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야기였죠. 이미 긴자에 있는 술집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키쿠치 걔는 여장 남자가 아니냐라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키가 179cm였고 또 골격 또한 좀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목소리도 저음해, 또 목젖도 여자치곤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와 있어서 남자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사실이었죠. 키쿠치는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유년기부터 자신의 성에 위화감을 느꼈고요. 남자다워야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했다고 합니다. 성장하면서 주변에서 넌 참 여자 같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정도죠. 이후 고등학교에 가게 되는데 도저히 남자 교복을 입고 싶지 않다면서 결국 중퇴를 결정합니다. 18살이 되던 해부턴 본격적으로 여성 호르몬을 투여받기 시작했죠. 20살이 되고는 큰 결심 끝에 태국으로 가서 마침내 성전환 수술을 받습니다. 이후 그녀는 호적상으로도 여성이 되면서 이름도 개명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키쿠치 아즈하. 그녀는 인위적으로 고환을 제거했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난소가 없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또한 생성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여성 호르몬을 투여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를 알고 있던 술집 사장 진술로는 키쿠치가 자신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한 병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30알 정도의 호르몬 약을 먹곤 했죠. 이 모든 세세한 사항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키쿠치 살인사건은 기이한 방향으로 주목받게 됩니다. 언론은 아름다운 성인 배우 출신 여성이 남자친구를 죽였는데 알고 보니 트랜스젠더라더라 라는 아주 자극적인 소재를 위주로 기사를 쏟아냈고요. 관심은 초집중이 되죠. 그러면서 키쿠치의 재판일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화제의 인물인 그녀를 직접 보기 위해서 몰려들 정도였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35건의 방청권이 있었는데 신청한 사람이 180명이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사람들은 마치 흥미거리 쇼를 구경하듯 법원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재판 당일이었던 2015년 12월 1일, 키쿠치가 모습을 드러냈죠. 하지만 그녀의 모습에 다들 술렁입니다. 너무도 예상 외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초점이 없고 입이 열린 채 침이 새고 있고 얼굴이 새빨개진 채 목이 좀 비정상적으로 부어서 굵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대로 굳은 채 이상한 말을 중얼중얼 내뱉어요. 그러니까 상태가 정상이 아닌 거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문제가 된 건 여성 호르몬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소에 복용하던 여성 호르몬제 프레마린이 이 구치소에서 반입이 안 되는 약물로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가 필요하다 했는데 이게 병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모, 여성적인 외모를 유지하려는 미용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지 않냐? 라는 이유로 반입을 불가한 건데요. 대신에 국가 측에서는 항불안제 또는 수면약을 주면서 키쿠치의 증상을 완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제로 호르몬 복용이 중단된 키쿠치는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금단 증상과 함께 정신이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해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변호사가 면회를 왔는데 대화가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사실상 구치소에서 최소한의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인권이 침해당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키쿠치의 이상행동이 단순히 호르몬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살인사건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K씨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구급차가 왔을 때 키쿠치가 구조원한테 달려들더니 내 남자친구 히라타한테 물을 마시게 해달라. 나는 이 히라타의 아내다. 제발 그를 데려가지 말라. 라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 물을 줘야 하고 나는 아내고 데려갈 수도 없다. 앞뒤가 맞지 않죠. 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울부짖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은 모습인데요. 이걸 토대로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적인 불안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요, 분위기가 좀 다르게 흘러가요. 막상 이에 대해 키쿠치의 변호인은 이걸 또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키쿠치가 원래 발달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다 하면서 감형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해선 안 된다라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게 돼요. 트랜스젠더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글쎄요, 이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과거 키쿠치는 모델로도 일하고 호스티스도 했을 만큼 직업을 가지고 멀쩡히 사회생활을 한 전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건 변호인이 형을 줄이기 위해서 좀 영악한 방법을 쓴 것 같은데 결국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최종 재판에서 키쿠치에게는 징역 16년형이 확정됩니다. 이에 대해 좀 다소 적은 형량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녀가 초범이고 또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알려져 있죠. 현재 키쿠치는 감옥에 있고요. 2031년에 출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반성의 기미가 보였다라는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쿠치가 이 살인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유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러다가 재판 일자가 좀 가까워지니까 그제서야 전화를 걸어서 위로금으로 30만 원 드릴게요 라면서 뭔가 약간 뒤늦은 수습을 하는 듯 보였죠. 유족들은 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피해자 누나는 나는 그녀를 평생 용서할 수 없다 라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죠. 이 사건은 일본에서 미녀 트랜스젠더 AV 배우가 벌인 살인사건으로 크게 회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구치소에서 키쿠치가 받았던 불평등한 대우, 여성 호르몬 투약을 강제로 중단시킨 것이 논란이 됐고 또 성소수자 단체의 항의도 이어졌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것과 살인은 사실상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거죠. 언론에 의해 자극적으로 포장된 결과일 뿐입니다. 성에 대한 당사자의 선택은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살인을 한 선택은 분명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그 사건의 본질을 쉽게 잊어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